안녕하세요. 전 올해 34살로 얼마 전 결혼한 새색시예요. 옛날에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남의 눈에 눈물 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는 말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살면서 이런 말이 와닿는 분이 얼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살면서 남에게 악하게 굴거나 그런 일을 겪는 게 흔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겪어보니 나 잘 되자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건 정말 나쁜 일이고 결국 다 돌려받는다는 점이에요. 우리 집은 10대 중반까지는 잘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는데 아빠 사업이 갑자기 잘 되면서 인생이 통째로 바뀌게 되면서 강남의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된 것이죠. 10대 후반, 그러니까 제가 17살 고등학생 때 스마트폰이 처음 나오기 시작하던 때였는데 갑자기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봐봐라. 이제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쓰게 될 거야. 폰이 워낙 비싸니까 화면 보호하는 게 필수가 되겠지? 그렇게 갑자기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조사도 하고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도 보고요. 내가 원래 하던 게 금형 제작이잖아. 달라 보여도 원리는 같아. 어려운 게 아니라고. 지금 치고 들어가야 선점할 수 있는 거야. 지금 아니면 기회는 없다고. 결과는 대성공이었고 대부분 핸드폰 케이스로 눈을 돌릴 때 거의 독보적으로 제품을 내놓은 결과 우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강남으로 전학을 했는데 그때도 다른 지역에서 강남으로 이사 오는 사례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텃세가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첫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하면서 주목받았던 탓도 있었겠지만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새 교실에 들어선 첫날부터 아이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쉬는 시간에는 제 자리 주변에 항상 누군가가 모여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여러 그룹에서 함께 먹자고 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야, 너 진짜 어디 아파트 산 거야? 애들이 되게 좋은 데 온다고 하던데? 우리 반에도 꽤 많이 사는 걸로 아는데? 특별할 게 뭐 있어. 솔직히 말하기가 너무 민망했어요. 갑자기 잘 살게 된 것도 어색하고 괜히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까 봐서 항상 이런 식으로 대답했죠. 그리고 저처럼 갑자기 이사 온 애들도 덜어 있었지만 원래 태생이 강남에 살던 애들도 많았어서 자랑한다는 게 웃기기도 했고요. 공부는 어떻게 그렇게 잘해? 전학 오자마자 첫 시험에 전교 1등이라니. 너 진짜 대단하다. 솔직히 우리 학교 난이도가 다른 곳보다 어려운데. 운이 좋았나 봐. 나도 어려웠는데 다행히 배운 거에서 나온 게 많았어. 내심 정말 뿌듯했지만 겸손하게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너무 튀고 싶지 않았고 괜히 잘난 척하는 애로 보일까 봐 걱정됐거든요. 야, 얘 진짜 이쁘다. 너 연애나 할 생각 없어? 아니면 나랑 사귀던가.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그렇지만 이쁜 편에 속해서 인기도 많았는데 이렇게 짓궂은 장난도 덜어 있어서 전학 온 학교에서도 항상 이슈거리였거든요. 애들 사이에서 저는 항상 소문의 중심으로 어딜 가든 주목을 받았어요. 체육 시간에는 남자애들이 제가 운동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미술 시간에는 제 그림을 보려고 애들이 둘러쌌어요. 사실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도 비슷했는데 거긴 여학교라 좀 덜했을 뿐 학교가 끝나면 다른 학교 남학생들이 교문 앞에서 절 기다리는 일상이었기에 여기서도 별로 다르지 않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생각보다 오래 가지 못했어요. 1년도 안 돼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정말 어이없는 이유였죠. 저는 학원을 다니지 않았지만 머리도 좋았고 집중력, 엉덩이 힘, 뭐 하나 빠지지 않아서 학원 필요성을 못 느꼈어요. 지방은 학원이 서울처럼 체계적이거나 진도를 많이 나가거나 그러지 못하니 더 그랬을지도 모르지만요. 여하튼 그래서 교무실을 들락날락거리며 선생님이 제 과외 선생님이나 마찬가지였고 그건 서울에 와서도 변하지 않았어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교무실로 달려가서 질문하고 선생님들도 저를 예뻐하시며 자세히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학 오자마자 전교 1등을 시작으로 그해 기말고사도 1등을 하니까 슬슬 학교에 안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시험지를 빼돌린다고요. 야, 진짜 이상하지 않아? 전화 가서 바로 1등이라니. 맞아. 그거 2번이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혹시 시험 문제 미리 아닌 건 아닐까? 선생님들이랑 너무 친하잖아. 정규 학생 중 뻔질나게 교무실 들락날락거리는 앤 쟤밖에 없을 거야. 내 말이 지난번에 어디 학원 다니냐니까. 학원 안 다닌데 과외 같은 거 받지도 않고. 뻔해. 선생님하고 싸바싸바해서 시험지 빼돌리는 거라니까. 물론 증거도 없고 시험만 잘 보는 게 아니라 실제 수업 시간에서도 막힘없이 답했기에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뒷말하는 건 물론이고 6개월이 지나자 제 옆에서 보란 듯이 쑥덕거리는 애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전에는 제 주변에 모여들던 아이들이 이제는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있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게다가 집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위층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쉬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요즘은 층간소음으로 문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서로 조심하지만 그때만 해도 내 집에서 내가 쉰다는 인식이 강했어요. 몇 번 찾아가서 공부하는 학생이 있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먹힐 리 없었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업을 구상해야 할 것 같아. 누군가 악의적으로 안 좋은 후기를 올리고 있어. 아유, 여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 경쟁사가 특별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거의 독보적인데 무슨 후기를 누가 어떻게 쓴다고. 여기 봐봐. 검색하면 상위로 뜨는 글들이 죄다 이 보호필름 소용없다고 비싸기만 하다잖아. 요즘 매출이 좀 저조하다 했더니 다 이런 이유가 있었어. 그쯤 아빠 사업체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저는 저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그렇다고 집 역시 휴식처가 아니게 시끄러웠으니 가족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결국 저는 한국 고등학교 졸업 대신 유학을 택했고 부모님은 다른 동네로 이사를 결정했어요. 아빠는 핸드폰 보호필름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다른 쪽 사업을 구상하기로 했어요. 그때가 정말 우리 가족 모두에게 힘든 시기였지만 결국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면서 안 좋은 순간들은 차츰 잊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 시간이 흘러 아빠 사업도 안정화되고 저도 캐나다 유학에서 다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몇 년간의 해외 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그때의 상처들도 어느 정도 아물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한국에 들어왔는데 동창 모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처음 사귀었던 고등학교 친구와 드문드문 연락했는데 이 친구는 소극적인 친구로 다른 애들이 제 욕할 때 아니라는 말도 못하고 그냥 제 옆에 있어줘서 그나마 고등학교 몇 개월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친구만큼은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줬고 제가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도 진심으로 응원해줬었거든요. 여하튼 그 친구가 동창회를 한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이제 유학까지 다녀왔으니까 잘 됐잖아. 보란 듯이 가서 보여주라고. 다들 잘 살 텐데 뭘 보란 듯이 보여줘. 새삼. 잘 살지 안 살진 봐야 아는 거지. 너 그때보다 더 예뻐지고 너보다 좋은 대학 간 애 내가 알기로는 없어.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애들 배 아프게 가서 보여주자. 이제 저도 어른이 되었고 그때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못 이기는 척 따라갔다가 지금의 남편을 보게 된 거예요. 동창회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떤 이들은 반가워했고 어떤 이들은 어색해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예전과 달리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사람들도 다들 성인이 되어 철이 들었는지 예전처럼 날카로운 시선은 없었고 오히려 제가 유학을 다녀온 것에 대해 부러워하는 눈빛들이 많았어요. 몇몇은 그때 일을 미안해하며 다가와 인사를 건네기도 했고요.
남편은 제가 오기 전까지 전교 1등이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 만년 2등으로 있다가 제가 유학 가니까 다시 1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요. 그땐 서로 경쟁이라 여겼는지 대면대면했고 솔직히 저도 그 친구를 라이벌로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때 너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었어. 1등 뺏겨서 엄청 자극받았거든. 아, 진짜? 나도 너 때문에 더 열심히 했었는데. 말이 2등이지 점수 차이 거의 없었잖아. 학창 시절에는 서로 경쟁자라 여겼는지 서로 눈도 안 마주치려 했었는데 성인이 되어 만나니 그 시절 이야기를 나누지 못한 게 아쉬울 정도로 통하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남편 외에 다양한 친구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떤 친구는 저에게 다가와 그땐 철없어서 능력을 폄하했다고 사과하는 친구도 있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도 성숙해졌고 과거의 일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 역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응어리들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네요. 그 유학 이야기나 해줘. 나도 유학 가고 싶었는데 대학 가고 군대 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뤄졌거든. 저 역시 그런 일이 없었다면 당연히 한국에 남았을 테고 서울대 진학이 목표였을 거라 남편의 대학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동창회가 끝난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어요. 과거의 경쟁 상대가 인생의 동반자가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결국 결혼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 어쩌면 그 힘들었던 고등학교 시절이 저희를 이어준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동창이고 전교 1등이었다는 말을 할 때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셨지만 예비 시어머니, 예비 시아버님은 다행히 좋은 분들이셨어요. 집안 분위기도 차분하고 품이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과 정갈하게 정리된 생활 공간을 보니 오랜 시간 쌓인 교양과 격조가 느껴졌어요. 강남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우리 집처럼 갑자기 부자가 돼서 강남에 입성한 사람과 강남이 뜨기 전부터 강남에 살다가 집이 부자가 된 케이스. 다른 점은 전자는 현금도 많지만 후자는 현금이 없고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집들이라는 점이에요. 물론 집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되겠지만 강남 사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강남이라는 지역이 주는 사회적 지위와 체면, 그리고 자녀 교육 환경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이죠. 남자친구네가 바로 두 번째 부류였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평생 현모양처로 자식들 잘 키우고 남편 내조하며 존경받는 삶을 사셨어요. 항상 단정한 옷차림에 말씀도 차분하게 하시고 집안 살림도 완벽하게 꾸려나가시는 분이었던 거죠. 무엇보단 두 아들 모두 명문대를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업시킨 것을 자랑스러워 하셨고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봤을 때 자존감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이구나 생각했어요. 어머니의 섬세한 관심과 체계적인 교육 방식이 그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낸 것 같았거든요.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을 때 남자친구네 형편이 강남에 살지만 넉넉한 게 아니라 반반 결혼하기로 했어요. 사실 처음엔 남자친구가 전통적인 방식을 고려하기도 했지만 제가 유학 생활을 하면서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졌고 무엇보다 현실적인 계산을 했을 때 둘이 힘을 합치는 게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둘이 각자 모은 돈으로 해보자. 서로 필요한 만큼만. 맞아. 무리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가자. 둘이 모은 돈으로 강남은 꿈도 못 꾸니까 강남 가까운 곳이지만 오피스텔로 편리함을 극대화하고 실용성을 챙기는 거 어때? 좋은 생각이야. 살다 보면 다른 동네가 마음에 들 수도 있는데 무조건 강남, 좋은 가전 가구는 현실이랑 동떨어진 것 같아. 사실 저는 유학 생활을 하면서 집에 대한 개념이 많이 바뀌었어요. 캐나다에서 작은 기숙사방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중요한 건 공간의 크기나 위치보다 함께 사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가는 추억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집의 위치와 크기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강했죠. 이런저런 의견 끝에 내가 모은 돈 1억 2천과 남자친구가 모은 8천만 원과 사억 대출 받아서 2억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비용들은 필요한 곳에 준비하기로 했어요. 우리 둘 다 사회 초년생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꼼꼼하게 계산해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계획을 세웠어요. 결혼식은 양가 부모님들이 해주시는 거고 신혼여행은 결혼식 후에 다가오는 첫 휴가철에 겸사겸사 돈 모아서 가자. 그렇게 알려드렸을 때 친정 부모님은 우리 둘이 뜻이 같다면 그렇게 하라고 해주셨어요. 아빠는 요즘 애들이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며 흔쾌히 동의해 주셨고 엄마도 둘이 합의한 거면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셨어요.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죠. 보냈는 데도 많은데 오피스텔? 아유, 그게 말이 되니? 어머니, 저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한 거예요. 오피스텔을 반전세로 월세를 좀 더 내더라도 강남 쪽에 가까워야 시댁에 자주 들리지 않겠어? 저희 회사까지 고려해서 결정한 거라. 회사가 더 가깝지 않아? 그런 걸 다 따져봐야지. 예비 시어머니는 우리의 뜻과 어긋나는 말씀을 자꾸 하셨고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알지만 한번 부딪혀보고 싶어요.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느꼈던 건 며칠 뒤 가격대로 리스트를 뽑아주시며 지도를 펼쳐놓고 부동산 중개인처럼 구셨기 때문이에요. A4 용지 몇 장에 빼곡하게 정리된 매물 정보들, 지하철 노선도에 형광펜으로 표시된 교통편, 심지어 학군 정보까지 상세하게 조사해 오셨더라고요. 정말 전문가 수준이었어요. 여기 봐. 이쪽이 훨씬 괜찮지 않아? 가격도 비슷한데. 어머니, 저희가 직접 발품 팔아서 알아보겠어요. 아니야. 엄마가 다 알아봤으니까 이 중에서 골라라. 어머니는 말이 좋아 현모양처이지. 내가 볼 땐 자신 뜻대로 안 되면 못 견디는 분 같았어요. 평소에는 온화하고 자상하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려는 성향이 강했죠. 특히 가족 문제에서는 더욱 그랬어요.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집안의 모든 일을 주도해 왔기 때문에 그런 습관이 몸에 밴 것 같았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남편이 당신 어머님 성격 알아서 대답만 하고 자신 뜻을 굽히지 않고 취할 건 취하고 아니라고 할 건 아니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내게까지 하나하나 간섭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엔 며느리에 대한 관심이겠거니 했는데 점점 그 강도가 세져갔어요. 제 일상생활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든 것에 대해 당신의 의견을 제시하시기 시작했죠. 얘야, 너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리가 될 텐데 이런 건 어때? 네, 말씀해 주세요. 엄마가 볼 때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저에게까지 본격적인 간섭이 시작되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딸이 없어서 평소 딸을 갖고 싶었다면서 결혼 준비할 때 같이 구경 다니자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예비 시어머니의 눈빛이 정말 반짝거렸던 게 기억나요. 마치 오랫동안 꿈꿔왔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처럼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죠. 나는 딸이 없어서 평생 딸 갖고 싶었는데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면 딸처럼 생각하고 싶어. 결혼 준비하는 것도 같이 다니면서 하자. 어머니, 그런데 저희는 특별히 준비할 게 많지 않아서요. 준비할 게 왜 안 많아? 하나하나 고르다 보면 그게 다 일이고 해야 하는 건데 네가 아직 몰라서 그래. 사실 앞에도 말했지만 결혼 준비라고 할 게 없었어요. 가전, 가구 다 준비된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신혼여행도 6개월 후에나 생각하고 있으니 미리 알아볼 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둘 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성향이라 굳이 미리 돈을 써가면서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보다는 필요할 때 하나씩 사는 게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둘 다 직장인이라 평일에는 시간도 부족했고
주말마다 쇼핑을 다니는 것도 피곤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신혼여행지라도 미리 준비하면 좋겠지만 한 달에서 2달 전 싸게 나온 항공권이 있으면 그것도 고려하기 때문에 어렴풋이 가고 싶은 휴양지를 생각해 두긴 했지만 꼭 그곳이 아니라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우선 현실에 집중하고 싶었어요. 유학 생활을 하면서 배운 게 있다면 계획은 너무 구체적으로 세우면 오히려 변수가 생겼을 때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이었거든요. 괜히 여행 계획 세우느라 시간 쓰다가 정작 일이 바빠서 못 가게 되면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그릇 같은 것들, 신혼여행에서 입을 옷들, 이런 작고 소소한 것들이라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결혼식의 재미 아니겠어? 저희는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려고 하는데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준비할 때 그런 기대감이 있어야 결혼이 더 설레는 거지. 하지만 오피스텔에 옵션으로 이미 다 있어서. 있어도 새로 사는 거랑은 다르지. 새 살림을 차리는 건데. 틈나는 대로 이런 식으로 간섭하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딸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관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예비 시어머니의 관심은 단순한 애정이 아니라 통제욕에 가까웠어요. 제가 뭘 하든 당신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식이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입는 옷 스타일까지 은근히 지적하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던 것도 내가 이렇게 하나하나 계획표를 짜주고 그대로 했기 때문이야. 계획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아, 네. 너도 마찬가지야.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알려줄게. 너는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 말을 들으면서 조금 소름이 돋았어요. 저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갈 작품 정도로 여기시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2번째 아들을 키우는 것처럼 저를 통제하려 하시는 느낌이었죠. 물론 남편 성격을 알기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나는 아는데 어머니는 모르시는 듯 했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예비 시어머니가 짜준 계획표보다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공부해서 성공한 케이스였거든요. 실제로 남편이 말해준 바로는 중학교 때까지는 어머니 계획표대로 했지만 고등학교 때부터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어요. 모든 행동에는 당신이 중심에 서야 하고 좋은 결과도 당신 몫이어야 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크게 개의치 않았던 건 나도 중학교 때 학폭 아닌 학폭을 당하면서 정신이 좀 단단했기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때 그 시험지 빼돌린다는 소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나름의 방법을 터득했거든요. 무시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정면 승부보다는 적당히 피해가면서도 자신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그래, 너는 지져라, 나는 내 할 일 한다는 마인드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덧 남자친구처럼 적당히 둘러대며 거절하거나 알았다고 말하고 다른 걸 하는 등의 기술을 익혔어요. 남편을 보면서 배운 건데 정면으로 대립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방법이었죠. 내일 백화점 가서 그릇 세트 보러 가자. 내가 좋은 브랜드 알아왔어. 네, 어머니. 근데 제가 내일 친구 만나기로 해서 저 혹시 다음 주는 어떠세요? 얘는 친구보다 결혼 준비가 더 중요한 거 아니니? 그렇지만 선약이라서 취소하기가 좀 그래요. 이 친구가 되게 바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중하게 돌려 거절하면서 크게 스트레스 없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가끔은 답답하고 귀찮기도 했지만 아기가 있어서 그러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럭저럭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런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올해 백화점 좀 가자. 엄마가 평소 딸이랑 쇼핑하고 이것저것 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너랑 할 수 있잖니. 아, 네, 좋아요.
근데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어머님? 그냥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함께 시간 보내자는 거지. 딸 있는 사람들은 꼭 뭐 안 사도 아이 쇼핑 잘만 다니던걸? 처음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도 평소와 달리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 저도 덩달아 기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게 있는 건 아닌 듯 둘러보는 게 대중 없으시더라고요. 저는 옷 종류일 거라 생각했는데 최고급 가전가구, 모피코트, 비싼 식기들 그냥 이층 저층 다니기 바빴어요. 처음엔 그냥 진짜 쇼핑이라고 생각했다가 둘러보면서 혼수품이라는 걸 눈치채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요. 하나하나 가격표를 보면서 예비 시어머니가 유심히 제 반응을 살피시는 게 느껴지지도 했죠. 백화점 8층부터 시작해서 층층이 내려가면서 보는 물건들이 침구류, 주방용품, 그릇, 가전제품, 심지어 혼수함까지 보셨으니 눈치 못 채는 게 더 이상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거 어때? 예쁘지 않아? 네, 예쁘긴 한데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비싸긴 하지만 한 번 사면 평생 쓰는 거지 않니? 결혼은 한 번만 하는 건데. 그렇긴 하지만 여기 식기 세트도 봐라. 얼마나 고급스러워. 이런 걸로 차려야 손님 대접도 제대로 되는 거야.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가격표를 보시면서 뭔가 계산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시는데 정작 아무것도 사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구경만 하시면서 제 반응만 살피시는 거죠. 하지만 사지 않을 건데 뭐지 싶으면서 사라는 건가 싶은 무언의 압박인가 생각도 들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계속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며 아무것도 사지 않으면서 구경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상했어요. 보통 쇼핑을 간다면 뭔가 사야 하는데 계속 구경만 하니까 이게 대체 뭘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매장 직원들과도 친숙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마치 단골인 것처럼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며칠 전에 미리 와서 둘러보셨던 거더라고요. 한참을 둘러보다가 목이 마르다며 백화점 카페에서 차나 한잔 하시자고 하셨어요. 저도 지쳐서 그러자고 했는데 카페에 앉자마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시는 거예요. 두꺼운 봉투였는데 그 안에서 A4 용지 몇 장이 나왔어요. 표지에는 혼수 품목 리스트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에 총액이 적혀 있었어요. 잠깐, 이것 좀 봐.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아니 웬 2억짜리 혼수 리스트를 툭 던지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2억. 정말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거든요. 이거는 기본이야. 못하겠으면 파혼하던가. 네? 이게 뭐예요? 혼수 리스트지 뭐니? 들러봐서 알겠지만 내가 뻥튀기 한 것도 아니고 시중 판매가가 그래. 다 필요한 거라고. 근데 총액을 보니까 2억인데요. 2억은 이건 너무... 너무 뭐가 너무해?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사람이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되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계획이었구나 싶었거든요. 딸 같다고 하며 쇼핑하자던 것, 함께 시간 보내자던 것, 모든 게 이 리스트를 던지기 위한 전략이었던 거죠.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 자상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만 남아 있었어요. 리스트를 자세히 보니 정말 황당했어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같은 기본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고급 식기 세트, 침구류, 심지어 골동품까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어요. 각 항목마다 브랜드까지 지정되어 있었고 가격도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걸 언제 조사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디테일했어요. 우리 집 형편이 더 나은 걸 아시니까 이것저것 더 하시길 바라신 건 이미 눈치채고 있었고 혼수용품을 굳이 날 데리고 한번 훑었으니 바라는 게 있을 거라고 예측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지만 2억?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억이 네 집 개 이름도 아니고 보태주는 돈 없으시고 반반이며 2억 해주면 1억, 아니 5천이라도 다시 돌려주실 돈은 있는지 되묻고 싶었어요. 카페 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대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예비 시어머니만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셨어요. 마치 제가 뭐라고 대답할지 이미 다 계산하고 계시는 것 같았거든요. 생각해보라고 시간 줄 테니까. 하지만 이거는 협상 대상이 아니야. 어머니, 이거는 좀 뭐가 좀이야 진짜. 우리 아들 장가 보낸 게 장난이야? 체면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독단적인 사람이 현모양처로 포장돼서 인정받는 모습도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자상하고 딸 같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렇게 계산적이고 강압적일 수 있다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평생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조종해 왔구나 싶었거든요. 남편도 어릴 때부터 이런 식으로 컨트롤 당해왔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보다 행동이 더 빠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를 우습게 본 대가를 치르게 해주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아이들이 저를 괴롭혔을 때처럼 이번에도 똑똑한 방법으로 대처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생각해 보겠어요. 아니 빨리 결정해라. 결혼 준비할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니. 그 못하겠으면 엎어버린 그만이니까 괜히 시간 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말을 하고 헤어진 후 집에 돌아와 시댁 앞으로 택배 하나를 퀵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시모가 택배에 있는 주소를 보고 집 앞이라며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에서 다급함이 느껴지는 게 내심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한치 앞일도 모르면서 낮에 당당했던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생생한데 말이에요. 그래서 나갔더니 제발 살려달라고 말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이렇게 당황하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평소에 우아하고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얘 제발 살려줘라. 이게 뭔 짓이야? 뭔 짓이라뇨? 그건 어머님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설마 모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무조건 잘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당연히 저는 대답 안 하고 있었으니 목마른 자가 우물 판다고 무릎까지 꿇으며 사정하며 빌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 무릎을 꿇으시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내가 잘못했어. 진짜 미안해. 제발 이거 없던 일로 해줘라. 어머니, 아니 왜 무릎까지 꿇으세요? 지난 일이긴 하지만 이미 했던 일을 없던 일로 할 수 없다는 거는 어머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이렇게 뻔하게 증거도 있는데 일어나세요. 보는 눈도 있는데 일어나셔서 말씀하세요. 안 일어나. 네가 용서해 줄 때까지 나 안 일어날 거야. 예비 시어머니가 쌓아온 현모양처라는 이미지가 다 까발려지고 낙동강 오리알 될 수 있으니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그건 피하고 싶었겠지 싶었어요. 평생 동안 쌓아올린 완벽한 어머니, 현모양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사실 예비 시어머니는 예전에 우리 집한테 아주 큰 죄를 지셨거든요. 눈치 정말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이 잘 나가다가 악재가 몰아온 적이 있었다고 앞에서 알려드렸는데 그 모든 원흉이 바로 시모였어요. 시모 성격에 전교 1등하며 당신 위신을 세워주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굴러온 저에게 빼앗겼으니 안절부절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물론 거기엔 주위에서 입긴 분은 동네 아줌마들도 한몫했겠지만 사실 모든 결정은 자신이 하는 거니까 예비 시어머니도 당당할 건 없다고 봐요. 우등생 엄마 남부러울 것 없는 이미지였는데 동네에서 만년 2등이라며 새로운 여자애한테 빼앗겼네 등 그런 동네 소문이 있었으니 견디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여하튼 계속된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또 생기자 엄마가 저한테 말은 안 했는데 여기저기 원인을 알아보셨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괴롭힘 아닌 괴롭힘을 당하니
그 소문에 근원지가 있을 테고 이사 온 초기에도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쉬지도 못하게 발방망이 두드리는 윗집, 그리고 신기하게 그 시기에 아빠 제품에 달리는 안 좋은 상품평들까지. 평소 엄마는 추리소설 같은 것을 좋아했는데 이 모든 게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고 하셨어요. 살다 보면은 우연히 겹칠 수도 있는 거지.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타이밍이 너무 딱딱 맞아 떨어져. 마치 누군가 의도한 것처럼. 아이고, 당신 소설이나 영화 너무 많이 봤네 그려. 이제 현실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까지 온 거야. 해봐서 아니면 다행인 거지. 만약 진짜 누가 의도를 했다면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안 그래요? 아빠에게 말을 꺼내봤지만 먹힐 리 없었고, 아빠나 저나 지극히 T성향으로 이치를 따지는 사람이라면 엄마는 아이로 정반대 성향이었기에 결국 말도 안 하고 혼자 일을 벌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고 하나둘 뭔가 증거들이 잡히기 시작하고 조사가 진행될수록 너무 교묘하고 치밀한 계획이라는 게 드러났어요. 특히 결정적인 증거는 윗집과의 통화 녹음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직접 돈을 건네며 아래층에 고등학생이 있는데 시험 기간에 특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결국 1년의 조사 끝에 그 끝이 예비 시어머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소문도 일부러 엄마들 사이에 이간질시켰고 윗집을 매수에 뛰게 만들었으며 일부러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 물품을 사고 악의적으로 나쁜 후기를 40개가 넘게 썼던 거예요. 그런데 그땐 이미 이사를 결정한 후였어. 너도 한국이 아니라 유학 간다고 말한 후였고 네 아빠도 사업이 위태롭긴 했지만 이미 다른 대안책을 생각해둔 후라 말해봤자 좋을 거 없다고 생각했지. 엄마 말대로 우리 가족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미 전보다 더 잘 되고 있었기에 법적 분쟁으로 그 상황을 다시 뒤엎기 싫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인생 모른다고 만약을 대비해서 모든 증거를 상재 차곡차곡 모아두셨는데 그게 예비사돈이 될 거라곤 상상도 못하셨기도 하셨죠. 상견례 때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뵙고 제가 동창생이고 전교 1등이었다는 걸 들었을 때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묘하게 바뀌었는데 저는 예비 시어머니 보느라 우리 엄마 얼굴을 못 봤던 거예요. 너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때 그 얼굴을 보고 얼마나 놀랬는지. 이 결혼을 엎어야 하나. 순간 그런 생각까지 했다니까.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남자친구 시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보고 모든 부모가 그렇듯 당신 아들의 눈멀어 했던 실수라고 치부하고 보이는 대로 제 딸한테도 잘한다면 묻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는 정말 신사적이고 따뜻한 분이셨고 남자친구도 저를 아끼는 마음이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그때는 정말 어린 마음에 실수했던 건 아닐까 싶으셨던 거죠. 무엇보다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서셨으니까요. 하지만 점차 저를 휘두르는 모습을 보시고 엄마가 저를 불러서 진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그 일 기억나? 무슨 일? 너 고등학교 때 캐나다 가기 전. 그렇게 진실을 알려주는 엄마 표정은 정말 진지하셨죠. 제가 행복하길 바란다면서 그런 사람 밑에서 평생 눌려 살 수 없으니 정 결혼하고 싶으면 모아뒀던 증거를 이용하라고요. 그래도 안 되면 결혼을 없던,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고 말씀하시는 엄마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며칠 지나지 않아 그 2억짜리 혼수 리스트 사단이 났던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는 그동안 당신이 했던 일들을 아무도 모르게 혼자 진행했으니 당연히 증거 같은 건 없을 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곡차곡 증거로 모아져 배달되었으니 한 걸음에 달려올만 했죠. 네가 아직 정혁이 아빠 성격을 몰라서 그래. 그 사람 성격에 이 사실을 알면 나는 10원 한 장 못 받고 이혼을 당한다고. 그러니까 제발 없던 일로 해줘라. 내가 이렇게 빌게.
없던 일이요? 증거가 고스란히 여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산 증인인데 없던 일로 해달라고요? 저희 집을 그렇게 흔들어 놓으실 땐 뒷감당 생각 안 하셨어요? 어이없더라고요. 이 순간까지도 예비 시어머니는 당신 안위를 생각하고 제 입장이나 미안함 같은 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으니까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라면 저도 마음이 누그러졌을 텐데 오직 자신이 곤란해질 상황만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니 더욱 실망스러웠어요. 저 정말 몰랐어. 그냥 한두 마디 했을 뿐인데 그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그렇게 될 걸 생각하고 했던 건 아니야. 그냥 나는 정혁이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러면 저한테만 그러셨어야죠. 저희 아빠 회사 집 어머니가 하시는 모든 말씀이 진심으로 안 느껴져요. 그냥 어떻게든 이 일이 조용히 묻히길 바라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돌아가세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전 그 어떤 대답도 못 해드리니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내버려둔 채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더 절박하게 매달리기 시작하면서 제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셨어요. 그냥 간다고? 아무 말도 안 해주고 그냥 간다고? 그렇게 가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뭐든 다 들어줄 테니까 이 일을 없던 걸로 해준다고 말해줘라. 이거 놓고 말씀하세요. 안 돼. 못 나. 놓으면 들어갈 거잖아. 그러면 그만 일어나세요. 일어나면 용서해 줄 거야.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마음 이 결혼은 안중에도 없으신 것 같았죠. 정작 중요한 건 저와 앞으로의 관계인데 예비 시어머니는 당장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뭐든 하실 태세였으니까요. 뭐든지 다 들어줄게. 내가 뭘 해야 하는지 알려줘라. 응? 뭐든지요? 그럼 정혁이 인생 놔주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정혁이 인생을 쥐고 있었다고? 지금까지 계속 그러셨잖아요. 성적부터 진료, 하다못해 결혼까지 쥐고 흔드시려고 하시잖아요. 그거야. 내 아들이니까. 정혁이는 내 인생의 전부다. 내가 모든 걸 바쳐서 키운 내 프라이버시고 내 인생이야. 그거 정혁의 인생이죠. 어머님 인생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고 싶던 어머님 욕심이라고요. 그 상자한 증거가 모든 걸 말해주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 표정이 완전히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아마 평생 누구한테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완벽한 엄마, 헌신적인 어머니라는 찬사만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그게 다 욕심이었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나 봐요. 욕심이라고? 내가 정혁이 위해서 얼마나? 정혁이 위해서요? 정혁이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물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대답해주면 그 의사를 존중해 주신 적은 있기나 하시냐고요. 그건 어머니는 정혁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혁이를 통해 얻는 자신의 만족감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혁이가 잘하면 어머니가 기분 좋고 못하면 어머니가 화나고 조바심 나서 어떻게든 당신 원하는 쪽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고 집착이라고요. 그 말에 예비 시어머니가 몇 번이나 고개를 저으며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리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듯 당신 자신에게 되뇌이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행동들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나 봐요. 그런 예비 시어머니를 보며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고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해봤자 감정적으로 흐를 것 같아서 먼저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어떤 결론이든 그 자리에서 기분에 따라 말하는 건 후회할 수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생각해보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싶었거든요. 집 안에서 창문으로 살짝 내다보니 예비 시어머니가 한동안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더라고요. 혼자 뭔가 중얼거리시면서 머리를 감싸쥐고 계시는 모습이 정말 충격받으신 것 같았어요. 얼마나 있다가 돌아가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시간 정도 후에 나가보니 예비 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후였죠. 그렇게 길고도 짧았던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결국 진실을 알고 제대로 된 관계를 시작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거라곤 분명했네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결국 결혼을 선택했어요. 남편과의 신뢰, 사랑 등 모든 것들을 포기하기 어려웠던 점 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선 저에게만 잘못을 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끼쳤기에 부모님 생각도 중요했어요. 엄마는 다 지난 일 굳이 들먹일 거 없고 저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안아빠 역시 놀라시긴 했지만 엄마 뜻대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별일 아닌데 마치 무슨 일 있는 것처럼 굴었다고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시곤 엄마가 알아낸 거니 엄마가 결정하는 게 맞다고 하셨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결혼을 없는 건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비 시어머니도 모든 걸 잃겠지만 저 역시 그걸 감당하는 게 정말 현명한 선택인가 싶더라고요. 물론 거기에는 시모의 태도 변화도 한몫했어요. 그럼에도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왔다면 끝까지 갔을 거예요. 제가 못 먹는 떡이라면 남도 못 먹게 하는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결혼 준비 기간에는 아무것도 간섭 안 하시고 가만히 계셨는데 결혼 후에는 자꾸 제 눈치를 보시고 뭔가 결정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기 시작하셨네요. 혜리야, 우리 추석상은 어떻게 할까? 요즘은 간소하거나 생략하는 집들도 있다는데 네 생각을 알려줘. 어차피 제사 지내는 거 우리 대까지라 생각했으니까 난 네 결정에 따를게. 어머님께서 하시던 대로 하시면 저도 따를게요. 원래 하시던 게 있으실 텐데 갑자기 제가 어떻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일에 제 의견을 묻고 어떻게 하는 게 좋냐고 선택권을 넘기셨어요. 웃긴 건 그 모습에 시아버지도 남편도 어머니가 현명하다며 시모를 더 칭송한다는 점이에요. 그 속내는 모르고 말이죠. 처음엔 시어머니가 정말 변하신 건가 싶어서 조심스럽게 지켜봤는데 정말로 예전 같은 강압적인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어요. 당신 정말 다시 봤어? 원래도 현모양처럼 며느리 들어와도 잘할 거라 생각했지만 의견 물어보고 함께하려는 모습이 참 멋있어. 권위적인 시어머니가 아니라 요즘 신세대 시어머니 같아. 아이고, 뭘요. 혜리도 내 자식이나 다름없으니까 그러는 것뿐인데요. 그 말을 하시면서도 혹시 제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닌지 저를 슬쩍 보시는데 속내가 복잡할지언정 겉으로는 정말 자연스럽게 행동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동안 완벽한 어머니 역할을 해오시느라 연기력도 늘으신 것 같다고 저 혼자 생각하고 피식 웃었네요. 그런데 사람 습성이 신기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제 의견을 묻는 게 칭찬거리였는데 그게 한 달, 두 달 지속되다 보면 당연한 것이 되고 이젠 더 이상 칭찬거리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결국 결혼한 지 6개월인데 이젠 집안의 대소사를 모두 제 스케줄, 제 판단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친척 모임 있는데 어떻게 할까? 어느 식당으로 예약해? 한정식, 고기 아니면 뷔페? 원래는 어떻게 했는데 어머님께 여쭤보고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엄마한테 물어보면 어차피 자기한테 물어보라고 할 텐데 뭐하러 번거롭게 여러 번 말을 옮겨. 그냥 자기가 결정해서 말하면 되지. 어느 순간 제가 집안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게 너무 당연하게 되었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시어머니가 현명하다던가 현모양처의 표본이라는 등의 칭찬 같은 건 사라졌어요.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권한이 아예 없어졌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예전엔 모든 중심에 시어머니가 있었다면 이제 그 중심은 제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점점 존재감이 희미해져 가시는 느낌이었어요. 아마 본인도 그걸 느끼고 계실 텐데 불평불만이나 그런 거 전혀 없으시고 모든 걸 체념하신 듯 묵묵히 지내셨죠. 그런 일들만 지속되었다면 아마 제가 굳이 제 사연을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거든요. 시모가 평소와 다르게 조용하게 저와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해서 뭔 일인가 싶었는데 진심으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사실 처음에 그 상자를 받았을 땐 어떻게든 묻고 싶었어. 이제와 그 모든 게 까발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 그랬는데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동안에 너를 겪어보니까 네가 얼마나 현명한 사람인지, 우리 정혁이보다 얼마나 더 똑똑한지 알게 되었어. 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생각 안 하고 우리 정혁이 1등 빼앗겼다는 생각에. 그러면서 진심으로 뉘우치신 듯 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하지 않았고 앉아만 있는데 고해성사를 하듯 그때 당시의 순간과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상자를 받았던 날, 그리고 결혼 후 지금까지 보낸 모든 순간의 생각들을 말씀하셨죠. 정말 미안하다. 그때는 너도 어렸는데 네 마음 같은 건 생각도 안 하고 사돈 어른들한테도 사과해야 하는데, 아휴, 내가 차마 부끄러워서 말할 자신이 없다.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 알아야 하는데 내가 너를 뒤흔드는 것도 모자라서 바깥사돈 일이며 집까지 이사가게 만들었으니 내가 진짜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런 시모를 보는 기분이 묘했어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자신의 체면을 의식하는 마음도 엿보이고 복잡한 감정이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잠깐의 기쁨을 위해 저희 가족 전체가 고생했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시어머니가 반성하며 보내실 것 같아요. 제업자득이라고 해야겠죠. 자신이 뿌린 씨앗이니까요. 아마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들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셨을 거예요.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달으셨을 테고요. 저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숨기거나 속이는 것 없이 진실을 알고 시작하는 관계이니만큼 더 이상 억지로 참거나 눈치 보며 지낼 필요도 없어졌거든요. 결국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간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도 평화로운 가정 분위기를 좋아하고 시아버지도 갈등 없는 집안 상황에 만족해 하시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거든요. 때로는 진실이 아플 수도 있지만 결국엔 그게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항상 악의적인 마음 없이 선하고 베풀며 살아야 한다는 걸 배웠네요.